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틀간의 상승을 모두 뒤집어 까는 급락이 나왔고 해외 시장 또한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뉴스플로로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냥 핑계였다고 봅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텔레그램으로 그리고 몇몇 페이스북 스타들이 오늘 밤 미국장 상승을 예상하면서 피치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피치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 그러니까 시장이 목에 찼다라는 컨센서스가 생긴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그 피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뉴스가 블룸버그 메신저에서 얼러트로 삑삑댄 시간이 수요일 한국 시간 오전 6시 17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은 CME 전자거래 세션이 멈춰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아시아 세션에서의 전자거래가 시작되면 미국 지수 선물이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에 촉각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 7시 전자거래가 시작되니까 갭다운이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하락이 적은 거예요. 물론 거래량이 없어서 호가가 순간적으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1%대 밀리긴 했지만 바로 회복했죠. 그래서 사실상 0.5%도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은 9시가 아니라 오전 8시 45분에 선물시장이 개장하는데 마찬가지로 2포인트 내외의 작은 갭다운이 있었을 뿐 급락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갭다운 2포인트가 무슨 급락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화요일 장마감 1시간 앞두고 351.85에서 352.90포인트로 상승한 거는 쇼스퀴즈에 의한 상승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겠지만 반대로 이런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그만큼 빼고 계산했대요. 즉 실질적인 시장 충격량은 선물 1포인트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매 계획대로 콜옵션 355를 매도를 빠르게 쌓아서 콜옵션 350 네이키드 매수분을 해지를 하긴 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저는 안 빠져서 이거 괜히 해지하는 거 아닌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하튼 시장은 오전 10시 30분까지는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결제 약정 흐름을 보아도 그런데요. 전일 시황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했지만 장마감 무렵 미결을 상당히 털어내서 순미결 증가가 4,800계약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본장 개장하고 나서 오늘 10시 30분까지 외국인들은 선물을 추가로 6천억을 매도합니다. 근데 미결은 딱 그만큼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10시 30분까지는 전일에 남겨놓은 롱 포지션을 그냥 청산했다. 이른바 계좌가 텅텅 비워넣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전 10시 30분 이 아시아의 트레이딩 본부가 있는 홍콩 세션이 열리니까 외국인들은 현물도 매도, 선물도 강력하게 신규 매도 포지션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30분까지는 6천억 정도의 선물을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그 다음부터 장마감까지 무려 1조 7천억을 매도해요. 하루 동안에 토탈에서 2조 3천억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역대급이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이 매도가 만약에 계획된 매도다라고 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래량이 많은 개장 초 그리고 장마감 무렵에 매도가 집중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보통 시황을 얘기할 때 개장 후 시간당 얼마 또는 10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단위 시간 내 포지션이 얼마가 쌓이느냐 이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장중에 2조 3천억이 매도가 나온 게 오전장에 6천 정도가 매도 나왔죠. 이거는 전체적인 그 알고리즘 매도의 패턴에 의하면 오전에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청산일 뿐이고 오후에 굉장히 급하게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시 30분 이후 그때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인데 그때 매도가 대량으로 쌓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거래량이 없는데 매도가 쌓이니까 굉장히 하방으로 큰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뉴스가 문제가 아니라 트레이더들은 그냥 목이 찬 것 같다 꺾자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제 그제 초전도 주식 테마가 생기면서 주가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야 이건 진짜 말세다. 응? 800년치 이익을 땡겨 붙이는 2차 전지가 국뽕 맞고 날아다니는 거는 이건 투기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초전도 주식에 붙은 받은 글 텔레그램 내러티브는 무슨 놈이 무슨 5차 산업혁명 인류의 세 번째 혁명? 이야 이건 좀 인류까지 땡겨오는 거는 너무했죠. 자, 어쨌든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닥 의미 있는 흐름들이 없었어요. 화요일에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는데
시장이 지나고 봐서 그런 거지 8월 1일에 숏 잡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파생시장에서 개인이 전일 6,700억 선물 매도하고 오늘 1조 넘게 선물 매수했죠. 어쩌면 오늘 이 개인들이 최고가에서 선물을 매수한 개인일지 모르겠어요. 베이시스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에서 이렇게까지 투기적인 거래를 하면서 V코스피 지수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V코스피 지수예요. 그 4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그냥 일방적인 눌림이 있었죠. 그리고 7월에도 V코스피 지수는 눌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게 V코스피가 바닥을 친 게 아니냐, 이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위에 그 V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워낙 낮은 변동성, 해외 시장의 변동성에 비해서 낮은 변동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빅스라는 게 바닥을 치고 바로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상승이 있은 뒤, 즉 제가 이런 거를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뒤에 한 두어 달 뒤에 이중바닥을 형성한다. 다시 이중바닥 형성하고 올라간다? 그럼 그게 진짜 변동성 상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9월이나 10월에 V코스피가 터진다? 그럼 그때는 진짜 변동성 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옵션 시장으로 돌아와서 옵션 시장은 참 애매하게 움직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 개인이 숏 방향, 그러니까 콜매도, 풋매수, 특히 풋매수에 한 3만 개가 넘게 물려 있었는데 시장이 갭락하고 주르르 밀리면서 풋옵션은 모두 이익 청산했죠. 그리고 콜옵션은 물타기 매수를 합니다. 마켓메이커도 사실상 어제는 정신 차리기 어렵다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뒤집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여하튼 시장이 축은 다시 345선, 그러니까 지난 7월 내내 뭉개졌던 구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340선에 쌓여있는 대량의 풋옵션 미결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또 그렇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결론적으로 이번 주 상승은 저는 그냥 나가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하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화요일에 롱포를 잡아서 폭등시킨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라고 보는데 수요일에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시장에 그닥 영향 미칠 일은 아니었지만 외국인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덜어냈고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신규 매도 싸움하면서 완전히 롱마인드를 걷어냈다. 그래서 이번 불은 상방이 맞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외국인들은 매매를 멍청하게 했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이 방향을 못 맞추는 게 멍청한 게 아닙니다. 대응을 못하는 것이 멍청한 것이죠. 시장에서 손실은 외국인 할아버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상승을 시작한 자리를 깨는 정도의 큰 하락이 이틀 만에 나왔는데요. 저는 유럽의 롱 포지션을 갖고 있었지만 화요일의 눌림은 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하락이라고 해서 별다른 해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지션을 약간 늘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수요일 아시아 세션에서의 반응, 그리고 유럽 본장 개장 후의 지수 선물 흐름을 보니까 야, 이거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모두 손절을 했습니다. 시장이 하락 이유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뭐 신용 등급 강등을 타이틀로 삼고 있는데 내용은 꼭 그렇지 않아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이라고 믿고 달리던 시장이 점검을 받을 때가 온 것이라 보서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 종가 저가로 눌렸죠. 그래서 유럽 지수 변동성은 급등을 거듭해서 지금 19.7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볼게요. 자, 이게 유럽 변동성 지수예요. 그 7월의 고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4월과 5월의 변동성 고점대에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지수가 더 밀린다, 스탁스 지수가 밀린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단기적으로 저지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문제는 이제 목요일에 BOE 있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도 있고요. 시장이 과연 곱게 반등할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포지션을 좀 가볍게 할 필요성을 느껴서 유럽의 롱 포지션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되돌림 흐름이 나왔는데요. 구리가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7월 말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또 오지달러는 그에 맞춰서 추가 하락으로 1%가 하락이 나오면서 7월의 저점을 모두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던 멕시코 페소화가 있는데 이게 사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라고 갖고 왔냐면 멕시코는 트럼프 시절 이후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머징이 망가지던 이머징 바스킨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건 올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목에 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그냥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엔화를 이야기하면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신용 등급 이슈로 엔화가 크게 올랐죠. 그런데 유럽 세션 오전장에 엔화가 고점을 찍고는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해버렸어요. 특히 미국 세션에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계속 쳐박는데도 엔화는 전혀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어제의 미국 증시 하락은 이 매크로 이슈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그러니까 닥치고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유로존 채권이 조심스럽게 올랐죠. 근데 반면 미국은 장기채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기채의 하락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확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채는 장기물 중심으로 유럽 채권에 비해 크게 언더퍼폼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꽤 의미 있는 뉴스라고 보는데 어제 ADP 고용 보고서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라 이 채권 발행, 이 발행량이 늘어나는 건 뭐냐면 이걸 볼게요. 이게 투텐 스프레드거든요. 이게 이젠 미국 2년 10년 국제 스프레드인데 그 채권 스프레드가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미국 단기물은 빠지지 않고 있죠. 즉 단기의 고금리 상황은 유지되고 있는데 장기 채권은 생각보다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장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 연착륙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냐? 아니라 그냥 장기 채권 못 믿겠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시황에서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 하기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어제의 채권 시장 하락은 특히 장기물로 미국채가 빠진 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원유 재고 발표 전까지는 어지간히 잘 받쳐댔죠. 특히 유럽 세션 초반에 증시가 계속 망가지고 구리나 원자재가 계속 망가지는데 기름은 잘 버텼어요. 근데 미국 세션 들어서 약간 눌리기 시작한 기름이 원유 재고가 1700만 배럴 감소로 역대급으로 급감했죠. 그런데도 잠깐만 반등이 나오더니만 바로 까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 3% 마이너스 3% 급락을 맞았어요. 심지어 금요일에는 오펙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오펙이고 뭐고 배불렀다 이겁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증시가 계속 망가져가는데도 굉장히 버텨줬어요. 유럽이 이틀 연속 하락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은 나스닥 선물이 15,500포인트에 가 있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참 어디가니도 받쳐댄다 싶었어요. 유럽이 언더슈팅을 줬다가 반등을 했죠. 그런데 나스닥 선물은 다시 15,720선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물론 본장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AMD가 이 전일에 애프터마켓에서는 굉장히 올랐죠. 한 7% 올랐는데 전혀 다른 흐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잽싸게 손절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는 약하게 출발을 했지만 여하튼 나스닥은 초반에도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변동성 매수가 시장을 지배했죠. 전일이 일중 변동성 커브를 볼게요. 자, 이거는 원데이 변동성인데 보통 원데이 변동성이 8포인트 이하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9.8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10포인트 다 돼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바로 변동성이 뛰기 시작하더니만 스트레이트로 14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9일 변동성을 볼까요? 9일 변동성은 갭으로 떠버립니다. 그동안에 9일이나 28일이나 모두 다 13포인트대에서 계속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횡보를 했었죠. 그런데 이걸 갭으로 뜬 거예요. 자, 그래서 9일 변동성은 15.4, 28일 전이 16.09, 그리고 원데이는 13.79. 즉 원데이로는 나름 굉장히 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버텼는데 장기 변동성은 아니다. 너희들 콜매수 이거 물리는 것이다. 이런 신호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변동성이 터졌냐? 어제 변동성 선물과 그 변동성 지수의 콘텐코는 한 0.8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터졌냐? 안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지수가 장중에 언더슈팅 나왔냐?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어제 나스닥이 꽤 빠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저는 의미 있는 하락 또는 투매 이런 거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방을 보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이고 이제 만약에 하방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S&P는 생각보다 강했다. 문제는 나스닥 아니냐? 네, 맞습니다.
어제는 S&P와 다우는 상대적으로 강했죠. 또 질서 있는 하락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나스닥 변동성인 VXN 지수예요. 나스닥 변동성도 20포인트에서 계속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갭상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도 만약에 하락이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의미 있는 하락 시작이라고 보고요. 개별 종목을 보면 그동안에 달린 종목들 위주로 하락이 나왔죠. 특히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AMD의 실적에 대한 반응이 전일과 오늘이 완전히 다른 걸 보면 그냥 이제는 시장이 목에 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트리거로 반영된 것일 수 있지만 진짜 초전도 주식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에 가장 강하게 달렸던 종목인 엔비디아가 일중으로 보면 쌍봉 비스무리하게 만들고 밀리기 시작한 것도 눈에 띕니다. 장중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은 개장 후 바로 21선을 깨기 시작해서 15,420포인트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스트레이트 하락을 하고 나서는 15,480포인트를 중심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냥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감했는데 의미 있는 장중 반등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보면 그동안 이 상승 추세가 명확하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절대적인 변동성 레벨이 올라간지라 일중 양 흔들기가 더 있겠지만 어쩌면 지난 7월 31일에 기록한 나스닥 15,977포인트 여기가 올해의 고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위클리 옵션 만기에 또 다음 주는 8월물 옵션 만기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성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침 이 345란 자리가 이번 8월물 옵션이 중심 자리인지라 해외 시장 관계없이 먼저 방향성을 보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중에 굉장히 지루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저는 이번물 상방 배팅은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그동안에 끌고 왔던 콜 350 매수 그리고 콜 355 매도 했지. 그리고 그동안에 끌고 왔던 콜 340 그리고 345 매도 포지션 이거 굉장히 많이 물려 있었던 건데 이걸 그래서 제가 선물 매수로 해지했었거든요. 이 포지션 모두 다 청산해서 이번 물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손실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사실 어제 그 정도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저는 시장이 충분히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었어요. 그런데 이젠 저는 이렇게 밀리면 어쩌면 올해의 고점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월물은 하방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물론 이번 만기주는 위로도 막혀있고 아래로도 단단히 막혀있어서 하방 시세를 쉽게 주기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 물에선 방향성을 잡지 않고 9월물 거래가 시작되면 방향을 잡아볼 계획이에요. 여기서 또 뭐 델방풀 하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포지션을 많이 단순화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롱 포지션 모두 철수했고요. 구리 롱 포지션도 굉장히 평가이익이 컸었는데 모두 다 토해내고 정리했어요. 남은 것은 나스닥 매도 4개 그리고 독일 국채 매수인데 독일 국채 매수 포지션도 영란은행 금리 결정을 앞두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긴축이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채권 롱을 잡은 건데 어제 미국 장기채가 계속 부러지는 걸 보면 결국에는 유로존 채권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긴축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 즉 그동안에 싸질러 놓은 유동성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를 좀 건드리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BOE 성명문 발표에 시장이 좀 출렁일 때 채권 매수 좀 줄여보고 생각했던 레벨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독일 국채 롱 포지션 모두 다 싹 치워버릴 겁니다. 그러면 남은 포지션은 나스닥 매도인데 애플 실적 발표 있고 또 아마존도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스퀴즈 나올 것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더 늘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시장이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대응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채권 포지션 다 치우면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애플 실적 발표, 아마존 실적 발표에 스퀴즈가 나오는 상황 봐서 여기서 매도를 조금 더 세게 쌓고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매도를 좀 더 쌓아볼 계획이에요.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